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의 되새기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 노자한비 열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마천은 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세상의 이치를 논한 성인 노자와 냉혹한 통제를 설계한 정치가 한비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노자한비 열전을 통해 이상과 현실, 지혜와 권력의 비극적인 만남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부 예기치 않은 만남입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노자와 한비를 나란히 놓은 것은 하나의 사상이 우주의 심오한 원리에서 출발해 어떻게 현실 정치의 날카로운 도구로 변모하고 끝내는 타락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치밀하게 계산된 서사적 장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상사를 넘어 그 사상이 한 개인의 운명과 시대의 비극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성인 노자의 신비로운 초상에서부터입니다.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노자의 정체를 안개 속에 감춰둡니다. 그는 노자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주나라의 기록관리였던 이 초나라의 은둔현자 노래자 그리고 미래를 예언했던 태사담 이렇게 세 명을 제시하지만 끝내 어느 한 명으로도 확정하지 않죠. 이는 역사 기록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자 사상의 본질인 드러내지 않음의 미덕을 형상화하는 고도의 문학적 기법인 셈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바로 노자라는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자 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와 무의입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지만 그 어떤 언어로도 완벽히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결코 다투지 않죠. 무의는 억지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통치 방식이자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였습니다. 노자의 이러한 사상적 특징은 젊은 공자와의 만남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젊고 야심에 찬 공자에게 노자는 그의 교만한 기색과 지나친 욕망을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훗날 공자는 제자들에게 노자를 이렇게 평가하죠. 새나 물고기, 짐승은 그물이나 덫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용은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르니 감히 헤아릴 수 없다. 내가 오늘 만난 노자가 바로 용과 같은 존재로구나. 이 일화는 단순히 두 현자의 만남을 넘어 현실 개혁을 추구하는 육아와 세속을 초월하려는 도가의 철학적 위계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무대의 다른 한편에 서 있는 인물, 한비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몰라케가는 한나라의 왕족 출신으로 훗날 진시황의 승상이 되는 이사와 함께 대학자 순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성악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전제는 받아들였지만 그 해법으로 예의와 도덕이 아닌 냉혹하고 비정한 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스승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기울어가는 조국을 구하려던 좌절된 천재, 그가 바로 한비였습니다. 한비는 기존의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상항의 법, 즉 엄격한 법률, 신불의 술, 즉 신하를 다스리는 통치술, 그리고 신도의 세, 즉 군주가 가진 절대적 권세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냉철한 인간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죠. 한비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하여 오직 군주만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절대 권력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이 두 사람을 연결했을까요? 그는 한비의 학문은 황로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황로 사상이란 노자의 도가 사상을 법가적 통치술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았던 학파입니다. 사마천은 노자의 사상이 텅 비고 형체가 없는 순수한 우주 원리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한비에 이르러 참혹하고 각박한 무자비한 통제 논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무의 개념의 재해석입니다. 한비는 해로 유로라는 글에서
노자의 사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이합니다. 노자에게 무의가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소극적인 태도였다면 한비에게 무의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법치 시스템이 구축되어 군주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도 국가가 기계처럼 저절로 통치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했죠. 즉, 성인의 지혜가 군주의 통치술로 변모한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시대를 넘어 살아남은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자 한비열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언어 속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고사성어의 보고입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비극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영린입니다. 문자 그대로 거꾸로 난 비늘이란 뜻이죠. 전설 속 용의 목 아래에는 거꾸로 솟은 비늘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하여 그 자를 반드시 죽인다고 합니다. 한비는 군주를 설득하는 일에 어려움을 논한 세난편에서 이 비유를 들어 군주에게 조언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군주의 말하지 않는 욕망, 두려움, 자존심, 즉 그의 영린을 건드리는 순간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한비 자신의 운명에 있습니다. 그는 영린의 위험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론화했지만 정작 자신은 진나라 조정에서 동문이었던 이사의 모함을 받아 왕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마천은 나는 한비가 세난을 짓고도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슬퍼한다고 기록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영린은 지적 통찰이 권력 앞에서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비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고심장입니다. 훌륭한 상인은 좋은 물건을 깊이 감추어 가게가 텅 빈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뜻으로 진정한 가치나 재능은 섣불리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도가적 미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자가 젊은 공자의 교만함을 꾸짖으며 건넨 충고였죠.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려는 유가적 태도와 스스로를 낮추고 감추려는 도가적 세계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세 번째는 여도지죄, 즉 먹다 남은 복숭아의 죄라는 뜻입니다. 위나라의 미자하라는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을 때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바쳐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왕의 총애가 식자 과거의 그 행동은 감히 먹다 남은 것을 나에게 먹였다는 죄목이 되어 처벌의 빌미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변덕스러움을 넘어 법과 철학의 핵심을 꿰뚫는 비유입니다. 군주의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인치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자의적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평한 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일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난입니다. 설득의 어려움을 뜻하는 이 말은 권력자에게 조언하는 일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과 복잡성을 의미합니다. 한비는 말을 더듬었기에 자신의 사상을 글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세난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난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그는 바로 그 세난의 덫에 걸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영린은 군주 권력의 민감한 지점을, 양고심장은 감추어진 탁월함의 미덕을, 여도지죄는 총애와 미움의 변덕을, 그리고 세난은 설득이라는 위태로운 기술을 상징하며 이 모든 것이 노자와 한비의 삶과 철학 속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 태사공의 판결입니다. 사마천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노자의 길입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이름 없는 삶을 택했지만 그의 사상은 불멸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권력과의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자신과 지혜를 보존한 성인의 길이었죠. 반면 한비는 조국을 구하겠다는 열정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 권력에 의해 부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체제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체제에 의해 삼켜져 버린 지식인의 비극적 경로입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삶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폭압적인 권력 아래에서 지식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태사공활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 모두 도덕의 뜻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비의 법과 사상에 대해서는 지극히 참혹하고 각박하여 은혜로움이 적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노자가 가장 심오하고 멀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는 명백한 도덕적 서열을 매깁니다. 즉, 법과 사상은 비록 도가에서 파생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원본의 심오한 비전을 왜곡하고 축소시킨 타락한 형태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전의 정점은 사마천의 지극히 개인적인 탄식에 있습니다. 나는 홀로 한비가 세난을 짓고도 스스로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슬퍼한다. 이 슬픔은 단순히 한비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도였습니다. 한비와 사마천, 두 사람 모두 뛰어난 학자 집안 출신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군주를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황실의 자의적인 잔혹함에 희생되었습니다. 한비가 독배를 마셔야 했다면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아야 했죠. 사마천은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보고도 정작 자신을 구하지 못한 한비를 애도하며 동시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비의 전기는 사마천 자신의 울분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자 한비 열전은 사마천의 거대한 역사 프로젝트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이상에서 현실로, 지혜에서 권모술수로 변질되는 철학사의 흐름이 있고 지성과 폭압이 충돌하는 정치적 우화가 있으며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문화적 언어의 원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재와 권력 사이의 비극적 충돌에 대한 한 역사가의 깊고 개인적인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온고지신과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나요? 사마천이 노자와 한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